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여야는 오늘도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 처리,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추진을 놓고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도 신당을 이야기했고 민주당 이명계 한 의원은 당 상황이 질식할 것 같다며 탈당을 시사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늘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최근 북러 군사협력 진전에 대한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기자회견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는 계획이어서 여야가 정면 충돌할 걸로 보입니다. 인력 감축을 둘러싼 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시한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출근 시간은 평소처럼 운행에 지장이 없었지만 퇴근 시간은 평소의 87% 수준으로 운행률이 떨어집니다. 어제 방한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열고 있습니다.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가 주목되는데 YTN은 오후 3시에 열리는 공동회견을 생중계합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는 영양제라고 속인 온라인 불법 부당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공부 잘하는 약으로 광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사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처음이라 앞으로 비슷한 청구가 잇따를 걸로 보입니다. 네,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잠시 뒤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로 입법의 부당성을 알린다는 계획인데 전국이 또 한 번 경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본회의가 이제 곧 시작되는데요. 여야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오후 2시부터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각각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오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처리를 공언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를 막지 않을 거로 보여서 여야 모두 법안 상정 이후 대응 전략을 최종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파업한 노동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할 수 없도록 노조법을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방송 3법은 KBS와 MBC, EBS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정치권 외에 시민사회 등의 추천까지 받아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민주당은 노동권과 공영방송 독립성을 보호하려면 이 법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과 야권 입맛에 맞는 방송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지도부는 물론 당 수석 대변인이 반대 메시지를 쏟아냈고 윤재욱 원내대표는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도 다수당의 의회 폭거를 저지할 수단이 없어 무거운 마음이지만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도 본회의에 법안들이 상정되면 이 법안들이 왜 필요한지 찬성 토론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무제한 토론은 24시간이 지나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끝낼 수 있는 만큼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 표를 모아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3개를 각각 하루에 하나씩 처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는 최소 4박 5일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것도 민주당 결심에 달렸는데 의원총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동관 위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민주당 내 공감대는 이미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탄핵 소추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할지 최종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된 지 아직 석 달도 되지 않았지만 법적인 근거 없이 언론을 검열하고 방통위를 기형적으로 운영하는 등 탄핵할 만한 위법 행위는 이미 무수히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탄핵 대상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그 보고는 법률적 검토까지 거친 보고였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은 초안이 이미 마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만약 오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탄핵 요건인 헌법이나 법률 위반 소지가 없는데도 민주당이 국정을 혼돈에 빠뜨리려고 명분 없는 행동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도부와 방통위 소관 상임위원들은 오전부터 일제히 비상식적인 억지를 그만두라고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끊임없이 탄핵 협박, 해임 겁박을 일삼고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정쟁형 국정조사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걸핏하면 나오는 탄핵 주장에 이제 너덜머리가 날 지경입니다. 어제 해병대원 순직 사건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잇따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이 연일 국회에서 강경한 기조를 이어가는 건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다음 달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법 표결도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연말까지 전국 냉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당선권의 50%를 청년 후보로 의무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한나 혁신위원은 오늘 중앙당사에서 5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미래 세대를 생각했을 때 세대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3호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비례대표 당선권 50% 청년 할당과 함께 우세 지역의 이른바 청년 전략 지역구를 선정하고 각 후보는 공개 오디션 등 경쟁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하자고 권고했습니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든 기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 참여와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이번 혁신안에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보수당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아서 대구 시민들이 과거 이미 다른 선택을 한 적이 있고 이번에도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며 신당을 창당하면 대구에서 출마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동대구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구는 국민의힘에게 가장 쉬운 도전이지만 새로 뭔가를 시도하는 사람에겐 가장 어려운 것이 그 아성을 깨는 일이라며 신당에서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다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출마 지역구에 대한 질문엔 대구 국회의원 중 좋은 인연을 맺고 있는 이들과 불편한 관계에 놓이고 싶지 않다며 출마한다면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맞붙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복귀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혁신위에 관해선 이미 국민이 바라는 혁신이 아니라 이른바 윤핵관의 권력을 유지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복귀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오늘부터 경고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파업 첫날 출근 시간까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운행이 됐는데 퇴근 시간 운행률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현재 지하철 운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번 파업으로 영향을 받는 구간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호선부터 8호선 구간입니다. 지금은 평소의 80% 수준 운행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호선 원주역에서 중앙보훈병원역 구간 담당 인력들은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서 해당 구간은 정상 운행 중입니다. 파업에 돌입했다고 운행률이 급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사가 체결한 필수유지 협정에 따라서 출근 시간에는 평소처럼 지하철을 운행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퇴근 시간에는 평소의 87% 수준으로 운행률이 떨어질 예정이라 시민 불편은 불가피합니다. 서울시는 인력 13,000여 명을 확보해서 지하철 수송 기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출퇴근 시간 시내버스 집중 배차 시간도 1시간 연장합니다. 이번 경고 파업은 내일 오후 6시까지 이어집니다. 운영회사가 다른 신분당선이나 경의중앙선 등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서 변동 없이 운행합니다. 코레일은 서울교통공사와 공동 운영하는 1345선에 임시 전동열차를 투입했습니다. 네,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추가 교섭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직 추가 교섭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사는 최대 쟁점이었던 인력 감축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사측은 애초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오는 2026년까지 2천여 명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교섭 당시 사측이 제시한 합의안을 두고 양대 노총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측이 노사인력 관련 전단 조직을 구성해서 논의한 뒤 노사 합의 뒤 시행한다는 합의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노총 노조는 반대했고 한국노총 노조는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연합교섭단인 양대 노조 의견이 엇갈리면서 한국노총 노조는 파업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오전에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 한국노총 조합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 수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 만여 명, 한국노총 산하 노조원 2,700여 명입니다. 민주노총 노조는 수능날인 오는 16일 이후에도 서울시나 사측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2차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습니다. 파업 시기는 미정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더라도 개인의 증명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판결 내용을 좀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사건을 이해하려면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김모 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겨울이 되면 옥시가 생산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간질성 폐질환 등을 앓았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에 나선 질병관리본부는 그러나 김 씨 폐 질환이 살균제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작다면서 3등급 판정을 내렸는데요. 뒤늦게 환경부가 구제급여 지원 대상자로 인정해 김 씨는 매월 구제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살균제 제조 판매사 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구제급여 대상자 선정 등을 근거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피고 기업들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만 할 뿐 원고에 대한 보상이나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 조사가 김 씨의 일부 부위에 대한 폐질환 가능성을 판정한 것일 뿐이라며 가습기 살균제와 질병 발생, 악화 사이 인과관계는 살균제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피해자가 약적 개연성과 시간적 선후 관계 등을 통해 질병과 살균제 사용 사이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입증하면 제조사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가 나온 뒤 김 씨 측은 환영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습기 피해자로서 인정을 받는 분들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재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학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처럼 대법원이 개인의 증명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피해자들의 관련 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은 사법부의 보수 색채가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평생 중도의 길을 걸으려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장이 되더라도 정년 70세로 중도 퇴임하는 데 대해선 기간은 문제가 아니라며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우리 나라와 국민들에게 혹시 누를 끼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심정입니다. 보수 색채가 좀 강해질 수 있다는 지적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임기를 다 못 채우신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은 혹시 없으신지요? 예,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헌법을 받들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첫날인 지난 6일 공매도 잔고가 전 거래일보다 1조 원 넘게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집계를 보면 지난 6일 공매도 잔고는 유가증권시장 12조 4,884억 원, 코스닥 시장 6조 7,249억 원으로 모두 19조 2,133억 원이었습니다. 공매도 금지 직전 거래일인 지난 3일 공매도 잔고는 11조 7,871억 원으로 이때보다 1조 4,010억 원 늘어난 겁니다. 이 같은 현상은 공매도 금지 첫날 상장지수 펀드 유동성 공급자들이 위험 분산을 하면서 공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1,099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0조 원 정도 줄었습니다. 나라 살림 적자는 70조 원대로 불어나 정부 연간 전망치를 12조 원 이상 웃돌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1,099조 6천억 원으로 국고채 상환에 따라 한 달 전보다 10조 4천억 원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70조 6천억 원 적자로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를 12조 4천억 원 웃돌았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추위가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초겨울 날씨가 찾아올 전망인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난지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서울은 비가 언제 시작됩니까? 네, 현재 서울은 하늘빛이 흐리기만 합니다. 앞으로 2-3시간 이내에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낮 동안 기온은 17도 안팎을 보이며 추위가 쉬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전국 곳곳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중부지방부터 시작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남부지방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50mm, 전남과 경남에 5에서 3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오늘 밤사이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추워진다고요? 네, 비구름 뒤로는 강한 한기가 밀려오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1도, 모레는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린 비가 얼어붙어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도, 춘천 2도, 대전 3도로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8도, 광주 11도, 대구 13도로 예년 기온을 3에서 6도가량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 초반까지 영하권 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강원 산간과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준다.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이보다 더 솔깃한 얘기가 있을까요? 공부 잘하는 약을 판다고 속인 온라인 불법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 중에는 향정신성 의약품도 있었습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즘 동네 약국에는 기억력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강기능식품과 만성피로나 불안 초조할 때 먹는 일반 의약품이 잘 보이는 곳에 전시돼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다가오면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수능 때는 아무래도 긴장되니까 좀 불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약물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수험생의 이제 건강과 피곤한 것을 완화시켜 주는 또 그런 의약품 관계. 그런데 더 좋은 성적을 올리고 싶은 수험생과 학부모 마음을 악용해 불법적인 광고를 하는 사례도 그만큼 늘고 있습니다. 집중력을 향상시킨다거나 기억력과 인지력을 개선해주는 뇌 영양제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정신적, 육체적 운동 능력을 빠르게 만든다는 아리송한 문구로 눈길을 끌기도 합니다. 모두 건강기능식품으로 효능을 인정받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사례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속이거나 기능을 인정받지 못한 내용으로 현혹하는 등 적발된 부당 광고는 182건에 이릅니다. 특히 일명 공부자라는 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 의약품 메틸페니데이트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려는 광고는 200건이나 적발됐습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잘못 먹을 경우 두통, 불안감을 비롯해 환각, 망상의 부작용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의사에게 처방받아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이를 판매, 광고하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대했던 효과보다는 자칫 부작용으로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결혼 중매앱으로 만난 남성들에게 수십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결혼 중매앱을 통해 만난 남성 7명에게 예술가나 갤러리 관장 행세를 하며 접근해 교제할 것처럼 속여 30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겼고 대부분 생활비와 명품 옷 등을 사는 데 쓴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부모의 결혼 반대나 상속 등 다양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쌀 수십 톤을 싣고 가던 화물차가 고속도로 입구 커브 구간에서 넘어져 4시간 동안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호남 고속도로 대전 방향 논산 나들목 근처에서 25톤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실려있던 쌀 20여 톤이 도로에 쏟아지면서 고속도로 진입로가 1시간가량 통제됐습니다. 굴착기까지 동원돼 쌀을 치웠지만 현장을 정리하는 데 4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불난주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된 반려견이 소방대원들의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충남 청양군 남양면에 있는 한 주택에 불이 났습니다. 현장 수색에 나선 소방대원들은 피부와 구강에 화상을 입고 목을 축 늘어뜨린 채 숨을 쉬지 않는 반려견을 구조했습니다. 7분가량 이어진 심폐소생술 끝에 의식을 되찾은 뒤 병원 치료를 받은 반려견은 건강을 회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정된 소방의 날입니다. 그런데 일산 소방관들이 최소한의 안전장비마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 밖으로 거센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불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방대원들은 거침없이 현장으로 뛰어듭니다. 매캐한 연기가 뒤덮은 주택 안에도 소방대원들은 구조할 사람이 있는지 살피느라 분주합니다. 보호 장갑과 방호복, 헬멧, 공기호흡기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소방관들한테는 필수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 활동 자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호장갑과 구조화 등은 소모품이라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합니다. 방호복과 공기호흡기 같은 안전장비도 3년에서 10년마다 교체해줘야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저의 몸을 지키는 장비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안전해야 시민들도 구할 수 있거든요. 이 모든 장비들이 내구연한이 뭐 짧게는 소모품도부터 아니면은 뭐 3년, 뭐 5년, 10년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안전장비 교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방 장비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담배 개별 소비세 4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마련됩니다. 안전과 소방 분야 관련 예산으로 나뉘는데 75%를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2015년부터 적용된 특례 조항을 정부가 폐지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노조는 지적합니다. 이럴 경우 결국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노조는 주장합니다. 낡은 장비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노후화된 소방시설도 마찬가지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안정적 재원이 단절된다면 소방 간의 안전과 국민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이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폐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방의 날 기념식을 찾았는데요. 인공지능 활용과 소방 로봇 보급 등 세계 최고의 재난 현장 대응 시스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방지휘관 직급 향상과 소방병원 설립 등 안전과 복지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주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용기 있는 소방관을 가진 나라가 바로 안전한 나라이고 소방관이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입니다. 정부는 우리 소방 조직이 세계 최고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늘 제복 입은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강조해 왔습니다. 지역의 소방지휘관 직급을 경찰관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여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권이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연일 신당 창당 가능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12월 말 결단을 재확인하면서 영남 출마를 고려하고 있고 보수 신당으로 광주도 돌파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오늘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혐오, 비난, 분열의 언어로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준석 신당을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이 탈당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당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와해돼서 질식할 수준이라며 당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12월이 마지노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비명계의 험지 출마 요구는 낯선 데 가서 죽으라는 소리라며 실현 안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상정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잠시 뒤 2시 20분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여당은 민주당이 걸핏하면 탄핵 주장을 해서 이제 넌덜머리가 날 지경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에서는 취임 석 달 동안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너무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더 정치는 탄핵 추진에 대한 여야 입장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걸핏하면 나오는 탄핵 주장에 이제 넌덜머리가 날 지경입니다. 임명된 지 석 달도 안 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까지 근거 없는 탄핵을 주장하니 민주당이 머릿속에는 오로지 탄핵과 정쟁만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이동관 위원장 탄핵 여론을 보면 반대 의견은 거의 없었고 찬성 의견이 좀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워낙 많은 악행을 저질렀고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방심위를 통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심의에 나서는 등 위법적인 행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예, 잠시 뒤 이제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원래 2시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여야가 지금 의원총회를 열고 있고요. 2시 20분 열릴 예정이라고 재공지했는데 지금 아직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처리될 법안들부터 보면 앞서 계속 전해드렸습니다만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개정안 들어가 있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도 상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의총에서 상당히 빨리 결정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좀 길어지나 봐요. 아무래도 탄핵에 대한 부담은 있는 거죠. 예. 지금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헌법과 법의 중대한 위반 이 부분에 있어서 어저께 의총에서 좀 걸린 거고요. 예. 이동관 위원장은 정말로 취임 3개월 동안 눈부신 활약을 해가지고 의원들이나 일반 국민들한테 좀 하여튼 생각이 있는 방송 관계자들로부터
좀 미운 털이 박힌 거예요. 예. 그래서 탄핵하자 하는 게 압도적으로 지금 많은 건데 다만 정치적으로 탄핵이라는 게 부담이 되는 건 뭐 민주당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인지를 하고 있어서 이것이 정치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헌법재판소라는 법률적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이 부분을 돌파해 나가야 되고요. 이게 아무리 빨리 해도 4개월 이상, 5개월, 6개월 이렇게 걸리는 게 그럼 이게 내년 이제 총선쯤 총선 시기하고 걸려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결론이 뭐 탄핵으로 나면은 좋지만 만약에 반대 결론이 나오면 그 당시에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이제 이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밉지만 이걸 꼭 탄핵을 해야 되느냐라는 신중론과 조심스러운 의견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좀 당내에 신중론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도 지금 의총을 열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 걸까요? 글쎄 제가 뭐 정보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오늘 핵심은 필리버스터잖아요. 그러면 필리버스터 전략 순서 이런 걸 아마 원내 지도부에서 설명하고 당부를 하는 그런 문제가 될 테이고 아마 원내 대표단에서 더 정책위원 쪽에서는 한 번 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문제점을 아마 전문의가 설명하는 이런 시간을 갖고 있을 거라는 게 제 경험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이거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누가 문광희 간사나 누가 나와서 과방이죠. 거기서 설명하겠죠. 왜 부당하냐. 야당 주장이 이런 점에서 안 맞습니다. 의원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뭐 사전에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의원총회라는 게. 오늘 본회의는 제가 본회의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만 의사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단순하게 열리자마자 2시 20분에 열리자마자 필리버스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앞에 순서가 많아요. 이제 결의안 2건이 돼 있더라고요. 결의안 2건이 있고 또 감사원 감사의 청구의 건이 한 건 있고 그렇군요. 또한 다른 건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아마 2시 20분에 시작하더라도 아마 3시 넘어서 겨우 이른바 노랑봉투법 정확하게 말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죠. 이게 상정이 되고 말씀하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거 아니냐. 3시 반 넘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민주당은 의원총회가 열렸거든요. 거기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관련해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 대목을 제가 유심히 봐도 왜 민주당에서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하려 하는지 제가 아는 거라고는 첫째, KBS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라는 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KBS 사장 선임 과정에는 뭐죠? 그러면 KBS 이사를 바꿨다. 이사를 바꾸는 앞에는 감사원 감사가 있었다. 감사원 또는 방문 어떻게 보면 근데 방통위 감사를 통해서 친야 성향의 이사를 바꾸고 그 이사의 제청으로 사장을 어떻게 보면 쫓아내고 그 사장을 이런 이야기죠 나는. 근데 이게 익숙한 기시감이들 이미 본 듯한. 3년인가 4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꼭 같은 방법으로 감사원 감사, 방통위 감사를 통해서 당시에 MBC와 KBS 사장을 다 교체를 했어요. 이사진, 감사원 감사, 방통위 감사, 이사진 교체, 이사진의 제청에 의한 KBS, MBC 사장 교체. 이것을 4년 전에 했던 것을 문재인 정부도 했던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답습하고 있다.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불법 사항이 이동관 씨에 대해서 물을 게 별로 없다는 게 KBS 사장에 대한 선임 과정에 대한 제 판단이고 또 하나는 결국은 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왜 통제 못했냐. 왜 문제가 되느냐. 방심위가 뉴스타파를 제재를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뉴스타파의 문제점 뭐였죠? 그 뉴스타파라는 결국은 그 보도잖아요. 윤석열 커피 사건을 정폭시킨 주역. 여기에 대한 징계를 하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 눈에는 안갚습니다. 보복이다.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미운 털이 박힌 이동관 위원장을 뭐 탄핵하려면 하는 건데 국회에서 하면 그러면 이게 헌법재판소 넘어가서 몇 달 후에 과연 이게 국무위원급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게 심각한지 판단을
나오겠냐 말이에요. 다시 예. 제2의 이상민 장관처럼 몇 대 빵으로 나오면 네. 그 후폭풍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만배 녹취록 허위 의혹 보도 그러니까 뉴스 관련해서 타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탄핵 추진이 한때 논의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한동훈 장관도 민주당과의 악연이나 이런 게 밉상 박혀 있는 건 심하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법률 해석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어요. 예. 이것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미운 건 미운 거고 네.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을 가지고 탄핵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쉽지가 않아 보여서 이건 검토 끝에 하여튼 미운 건 미운 거지만 예. 정치적 법률적으로는 탄핵까지 가기에는 좀 어렵게 보입니다. 조홍천 의원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때려서 윤 대통령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한동훈 장관을 너무 키워주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뭐 그런 취지도 뭐 분명히 가능하겠지만 예. 그 정도는 아니죠. 네. 지금 상황에서 그 정도는 아니고 현재는 그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에서 적용될 여러 가지 법률 이런 네. 걸 봤을 때 좀 아직은 무르익지 않았다 이렇게 그렇군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이제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나면 브리핑이 있을 것 같습니다. 브리핑이 시작이 되면 바로 전해드리고요. 아직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어서요. 오늘 본회의에서 이제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은 상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거치지 않고 지금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직회부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처리가 이제 야당 주도로 되기 때문에 여당이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발언 계속 이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 8월 달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법사위에 막혔단 말이에요. 이게 네. 법사위에 김도우 위원장이 이제 위원장이고 여당 국민의힘 그렇죠. 의원이니까 그래서 막히니까 바로 이제 직회부 5분의 3 이상이면 직회부 본회의로 넘기니까 예.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 한 거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야당 입장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소수 여당이 다수 야당에 대해서 국회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이 방법밖에 없는 거죠.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무제한 토론을 할 때는 지금 상식적으로 보면 무제한하게 되면은 며칠 끌어야 되는데 이것도 24시간밖에 현재는 못 하는 거예요. 24시간. 왜 그러느냐? 그렇죠. 24시간 지나자마자 민주당에서 5분의 3 이상이면은 자 스톱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스톱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4시부터 필리버스터 시작됐다. 그럼 내일 4시, 4시, 금요일 오후 4시가 되면 민주당에서 낼 테고 내면 바로 토론 종결되고 바로 투표해요. 투표하면 이 법은 통과되는 거예요. 또 그렇군요. 여당 의원들이 아무리 나와서 몇 시간이고 필리버스터 해본들 결과는 변하지 않아요. 뭐 그런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4번 반복돼요. 노란봉투법 하나, 노조법, 노조관계, 노동조합법이죠. 방송 세개법, 노동조합법 2조 3조고요. 노란봉투법은요. 그러니까 방송 세개법, 4개 법안을 처리하는데 언제 끝나느냐? 지금 봐서는 월요일쯤 끝날 것 월요일 같습니까? 오후나 저녁 늦게. 알겠습니다. 일단 이 법안은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 정의당 등등 포함해서, 다른 야당도 찬성을 하고 있죠. 야당성의 무소속 의원들도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통과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9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5분의 3을 하면은 178.8명 그러니까 179명만 찬성을 하면 종결할 수가 있거든요. 필리버스터가 24시간, 24시간 끝나고 나면은 법안 통과 가능성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결 동의안을 내면은 종결 동의안을 우선적으로 표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 180석, 179석 이상만 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법안 하나하나를 말하자면 그렇게 처리를 하면은 지금 신 의원 얘기하신 대로 월요일이나 아무리 늦어도 화요일쯤이면 이 필리버스터 전국은 끝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뭐 노란봉투법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고요.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하는 게 골자입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고 야당은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한다 이런 취지였고요. 여당은 1년 내내 원청 기업이 파업에 시달릴 것이다라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송 3법 개정안은 방송법, 방문진법, EBS법 이렇게 3법인데요.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수를 21명으로 더 늘리겠다는 게 야당 추진안입니다. 역시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요, 이게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끝날 것 같다, 법안을 통과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다시 공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간호법도 그랬고 양국관리법도 그랬고 그렇죠. 거부권을 행사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또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그렇죠. 뭐 그냥 간단하게 거부권 행사하면 되는데 예.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굳이 하겠다고 그러는 건 아무래도 이게 정치적 결정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예. 여당도 좀 국회에서 일 좀 한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60명이 발언 신청을 필리버스터로서 그렇습니다. 토론 주자가 거죠. 6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좀 돋보이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물론 있을 거고요. 네. 하여튼 여당이 뭔가 일을 한다, 국회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국면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하다가 보면은 이 필리버스터라는 게 언론이나 여론의 주목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예,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려하고 내용도 좋고 스타일도 좋은 사람들만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24시간 하기 때문에 네. 되게 이렇게 나눠 보면은 한 보통 평균 3시간 이상 하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그 더군다나 새벽에 하고 뭐 이게 아침 시간에 하는 건 주목을 또 못 받으니까 예. 결국 언론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렇게 따지면 하여튼 일을 열심히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일단 한 몫을 하고 어차피 대통령이 마지막에 거부권을 행사하니까요. 예. 잠시만요. 대통령의 그거 결정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잠시만요. 하는 거죠. 민주당 지금 의총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자, 민주당 의총 윤영덕 의원이 직접 발표할 것 같은데요.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범죄검사 손준성, 범죄검사 이정섭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의 중앙정보 시스템 보면 검사 네 분에 대해서 발의는 하신 것 같던데 나중에 철회라고 된 거라서 두 분은 왜 빠지게 된 건지 최종적인 과정에서 그게 이제 뭐 당론이 어떻게 의원총회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리 그 회의 시작 전에 제출이 돼야 오늘 보고가 되는 것이어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였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토론하면서 사기특검 결의에 대해서도 이견 같은 건 없었나요? 우선 두 명에 대해서.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 탄핵소추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고 따라서 국회는 탄핵소추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거나 징계된다.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검사들은 위법한 범죄 혐의나 중대한 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제대로 징계받고 처벌받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고 수사도 제대로 고발을 하더라도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가 위법한 범죄, 중대한 비위 행위가 명백한 국무위원 또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우선 저희 그 의원들 사이에서는 간부급 검사로 탄핵을 추진을 하고
논의됐던 다른 검사들 같은 경우에 공수처 고발을 통해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석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수사 지휘하는 사람인데 탄핵 소추안 발의되면 수사에 차질 비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한 우려는 안 나오나요? 그런 우려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점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위법한 범죄 혐의가 분명하고 비위 혐의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정치적인 고려로 국회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의원님들 같은 경우 이정석 차장은 아직 명확하게 확인된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 그리고 손준성 검사, 또 이정섭 검사 2명도 역시 탄핵 소추안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자, 국회에 오늘 보고가 되면요,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내일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요. 손준성 검사하고 이정섭 검사는 일단 민주당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고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서 탄핵 소추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야,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정말 폭주한 거예요, 폭주. 예, 어떤 점에서요? 자, 이동관, 그다음에 이동관이 그렇다 치고, 예. 손준성, 예. 이정섭입니까? 예, 이정섭. 손준성, 우리가 다 지금 대구 검사장으로 승진해. 근데 어찌됐건 예. 고발 사주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검찰 절차, 공수처에 의해서 정리가 된 사건인데 이걸 다시 한 번 더 끄집어내서 한다는 거죠. 예. 결정적인 문제 이정섭 검사에 대한 거예요. 예. 이정섭 수원지검 이찬 검사가 누구죠? 예. 이재명 대북 민주당 송금 대북 송금 예. 쌍방울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 중간 간부에 정확히 말하면 예. 차장 검사, 예, 예. 수사 지휘부란 말이에요. 그렇군요. 지난번에 예. 김의겸 의원이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뭐죠? 아, 자녀 위장 전입했어요. 자녀 위장 전입, 예. 교육시키려고. 또 하나는 처갓집에서 하는 골프장에 청탁했어요. 아. 이렇게 해서 대검에 고발해놓은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제 와서 이걸 문제가 더 되니까 더 된다는 이유로 예. 이렇게 검사를 탄핵한다? 2명을. 원래 4명인데 2명 더 줄여줬고. 예.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말하면 보복이에요, 보복. 네.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고 수원지검 검사들을 향해서 움직이면 쏜다 이 말이에요. 검사들을 향해서. 이건 예.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정말 민주당의 폭주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네, 신성범 의원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신경민 의원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손준성 검사는 대구 고검 차장검사 고발사주과 연루됐었죠. 그리고 수원지검 이정섭 차장검사는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대북 송금 의혹 수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검사 4명이 올라왔는데 2사람을 이렇게 한 것은 물론 검사들도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 하는 네. 그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예. 이 검찰의 내부로서 이렇게 자정 기능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말이 되는데 예. 이게 탄핵까지 국회가 의결할 사안인가 아닌가는 좀 민주당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사 잘못하면 모든 검사들, 판사도 판결 잘못하면 탄핵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에 관한 메시지는 민주당이 좀 심사숙고하는 게 맞았지 않나라는 판단이 돼요. 이동관 네. 부분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이동관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위원 급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3개월 동안에 눈부신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예. 했기 때문에 뭐 이동관 부분은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네.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이런 건 안 된다. 공정한 언론,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건 국민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손준성 검사의 지금 대구차장이죠. 예. 고발 사주 의혹은 이걸 검찰 내부에서 감찰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지금 하지는 못하고 있기는 해요.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조금 더 기다려 봤어야 되는 거고 이정섭 지금 수원차장 경우에는 현재 이재명 대표의 수사 검사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지금까지 문제됐던 사건 말고 나머지 사건을 여러 개 부를 나눠 가지고
수사를 종합적으로 하는 이 책임자 팀장입니다. 예. 그중에 대표적인 게 쌍방울인데 네. 쌍방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분이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김의겸 의원이 폭로를 한 대로 몇 가지 네.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게 탄핵까지 갈 만한 사유인가는 좀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건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큰 부담을 지고 지금 하는 탄핵발이기 때문에 네. 아직 시간은 조금 있고 이게 이제 마지막인 결정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일단 당론으로 채택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나 그래도 한 번 더 생각을 할 시간은 아직 조금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네. 이걸 이렇게 그냥 검사들 잘못하면 혼나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은 이게 대국민 설득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본회의장으로 잠깐 가볼게요. 본회의가 지금 시작이 됐으니까요. 네, 이제 본회의가 시작됐고 지금 본회의가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 앞서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했고요. 지금 찬반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의사진행 발언 의사진행 발언인가요?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눠볼까요? 예. 자, 법안이 상정이 되면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고요.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왜 이렇게 검찰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자꾸 이야기하냐면은 느껴지는 것은 이 만사가 검찰이 주도하고 있다는 민주당식 인식이 민주당 의원들로서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당 의원총회에서 예를 들어서 손준성, 이정섭은 우리가 탄핵해야 됩니다라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처럼에처럼 강경 의원들이 발언을 하면 몇 명은 나서가지고 야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신경민 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전부 다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왜? 여기에서 검사를 두둔하는 발언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가 있는 검찰 포비아, 공포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지난번에 임성근 부장판사를 기억나? 임성근 부장판사. 판사 역사 첫 탄핵 멋지게 했잖아요. 어찌 됐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어요. 그 사례를 왜 민주당은 모르냐면 몇 달 후에 자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되면 헌법재판소 나온 다음에 이 책임을 누가 질 수 있나요? 주도했던 사람들이 그때 잘못했습니다.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런 대목에서는 도대체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법률가적 식견이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과연. 그래서 저는 너무 쉽게 탄핵을 한다는 느낌, 국민들 볼 때도 검사들이 뭐 국민들은 별로 불신하지만 검찰이다 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탄핵까지 할 거냐? 그러면 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수사하면 우리를 수사하면 전부 다 의석의 힘으로 국회의 힘으로 탄핵하기 시작하면 어느 검사 판사가 견뎌내겠냐고.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들어봤고요. 자, 민주당이 조금 전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의총을 했고요. 의총 결과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 당론으로 채택했고요. 아울러 손준성 검사 그리고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도 역시 탄핵안도 추진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게 국회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또 72시간 내에 표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보고가 된다면 이르면 내일 오후에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방송 3법, 또 노란봉투법,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까지도 살펴봤으니까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인요한 위원장, 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대중 선생님을 제가 처음으로 앉아서 독대를 했습니다. 만나자마자 제가 박정희 대통령은 돌아가셨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살아계시지 않냐? 왜 선생님 보복 안 합니까? 걸쭉한 말씀으로 인 원장 보복이라는 것은 못 쓴 것이요. 한 말씀을 꼭 전라도 말로 해야 쓰겠어. 좀 이재명 대표님 이제 정쟁 좀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같이 살자고요. 네, 이재명 대표 이제 정쟁 그만 좀 합시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살짝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인용한 위원장 최근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바쁘죠. 동서 남북으로 뭐 어제 홍준표 시장 만났다가 다시 또 서울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지금 제일 바쁜 사람이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죠. 네, 네. 그런데 네. 그리고 이제 어제는 급기야 DJ 흉내까지 내고 뭐 예. 호남 사투리를 아주 진하게 뭐 그건 좋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혁신안을 2개를 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혁신안은 그 대사면령이었는데 사면의 대상자들이 뭐 다 그걸 걷어 차버려 가지고 퇴색했고요. 예. 2호 혁신안이 이제 진짜 뭐 권고안이라고 그래서 나온 건데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안이에요. 이게 지금 핵심 중에 핵심인데 예, 예. 메아리가 없을 뿐만 아니고 이미 지금 주호영 의원이 어저께 삑사리를 바로 냈어요. 네. 나는 대구를 못 떠난다라고 선언을 해버렸고 네. 현재 지금 메아리가 없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2호 안의 핵심은 이제 당의 대표를 그렇죠. 비롯해서 당 뭐 중진 또 그렇죠. 뭐 윤핵 친윤 의원들 친윤. 모두 험지 출마하거나 불출마하라. 그렇죠. 권고였어요. 그렇죠. 지도부 뭐 친윤 뭐 해가지고 예. 중진들 다 하여튼 옮기든지 수도권으로 옮기든지 뭐 그렇게 해달라 아니면 불출마해달라는 건데 지금 현재 정막강산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정막강산에 주호영 의원이 노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예, 예. 지금 이 안은 정말 어려운 안인데 이거 네. 여기에는 꼭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몇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대상자가 한 40명 가까이 되는데 그렇군요. 아무리 못해도 3분의 1 내지 정말로 박하게 잡아줘서 4분의 1 정도는 호응을 해야 될 거예요. 네. 야호 그랬으면 야호라는 목소리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예, 지금 예. 메아리가 없는 것만뿐만 아니고 지금 주호영 의원 같은 이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건 쉽지 않다는 쉽지 얘기입니다. 않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이건 매우 어려운 얘기고 네.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지금 대표도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근데 대표는 뭐 자기 목소리는 아니지만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긴 나왔지만 지금 자기 목소리로는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침묵을 유지하고 이렇게 정막강산인 거 보면 예. 어렵다는 얘기고요. 네, 네. 하여튼 미디어의 주목은 많이 받고 뭐 동분서주 남북 종횡단 뭐 이런 거 하고 있지만 예, 예. 점수는 뭐 그렇게 크게 높이 줄 수는 없는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요한 위원장의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한 민주당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왜? 네. 저분이 진한 사투리 쓰는 순천 촌놈이요 뭐 이런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는 다들 인요한 씨를 경시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김종인 박사예요. 기상천외다. 한국 정치에 타락할 수 있냐? 왜? 인요한 씨를 잘 몰랐던. 인요한은 보십시오. 한국 정치를 관찰을 많이 해온 사람이 언제? 2011년도에 박근혜 대표실에 혁신위를 하면서 그때부터 정치에 어떻게 관여를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의 시각에서 또 눈 푸른 한국인의 시각에서 한국 정치를 울화를 갖고 쳐다본 사람으로 보는 게 맞아요. 예. 분노를 축적시켜 온 거예요. 그러다 이번에 기회가 잡은 거예요. 당에서 좀 호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요. 자, 호응은 예. 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는 거라니까요. 아, 그래요? 나중에 예. 보십시오. 나중에 보면 제가 보지만 계속적으로 인요한 혁신이 대 영남 중진 이렇게 대립구도가 쌓이고 그 순간 나중에 되면 대통령이 누구 손을 들어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흐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인요한의 저 행보는 단순하게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니에요. 네. 굉장히 일반인의 시각에서 정치를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점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인요한 위원장이 계속 만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런데 계속해서 신당 이야기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신당이 생긴다면은 가장 어려운 과제가 기성 정당의 가장 아성을 깨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당연히 영남 출마 같은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수기호 신당으로서 그 광주를 돌파할 수도 있고요. 가장 어려운 전선을 맡아 돌격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분께서 만드실 그 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은 우리 당 공천 떨어지신 분이나 또 민주당 공천 떨어지신 분이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공천 맛집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 떨어지신 분들이 모여서 마지막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본다는 식의 그런 맛집 하나 만드는 것이 목표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지금 총선기획단 의원인데 그냥 공천 떨어진 사람들의 맛집 정당 하나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깎아내렸는데요. 자, 이준석 전 대표 신당의 윤곽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이준석 대표가 뭐 여러 얘기를 어떤 경우에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점점
네. 어떻게 보면 좀 정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의 것을 이렇게 쭉 종합해 보면 오늘 나온 것까지를 포함해서요. 네. 일단 국힘하고는 굿바이 한다. 결별한다. 네, 결별한다. 그리고 국힘 안에 일단 내가 돌아갈 자리는 없어 보인다라는 그렇게 것은 판단하고 일단 있는 거군요. 일단 지금 그 얘기는 분명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 거고 예.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 이번에 꼭 돼야 되겠다. 되고 싶다. 현행 제도건 아니면 제도가 바뀌건 어떤 제도가 바뀐다 그러는 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라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예. 지금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어떤 제도건 간에 그게 비례가 됐건 뭐가 됐든 지역이 됐든지 간에 네. 국회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영남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그렇군요. 거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텐트는 좀 큰 걸 치고 싶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뭐 다양한 시각이 있더라고요. 윤창현 의원 같은 게 대표적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잡탕 될 것 아니냐 공천 떨어지는 사람들 모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평가절하 하는 건데 분명한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드는 순간 타격은 우리한테 더 많은 국민의힘에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예. 중도층을 민주당에서 뺏어오는 측면보다는 예. 우리를 타격한 어디에 수도권에 집중될 거라 그렇군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막고 있는 이유가 자꾸 끌어들이는 이유가 일부 강경지의 세력의 반대를 불구하고 거기 있는 거고 그런데 이준석 대표 신당이 성공할지는 모르겠어요. 본인은 담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제 눈길을 끄는 것은 오히려 영남이라는 표현이 노원병이 아니라 네. 대구 쪽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혔구나. 네. 출마하는데 신당이냐 무소속이냐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결정 안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짧게 짚고 갈까요?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친명계 의원들 험지 출마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김두관 의원이 오늘 또 얘기했어요. 근데 정성호 의원 얘기 들어보면 절대 할 수 없다. 죽으란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본인은 물론이고 지금 친명 의원들의 험지 출마론이 국힘당에 동향하고 맞물려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때가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친명들도 예. 험지 출마의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예. 그래서 뭐 말은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때면 네. 친명이라고 뭐 자칭 타칭 얘기하고 있는 김두관 의원이 자꾸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연이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김두관 의원이 왜 이원욱 의원이 저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이원욱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이 저 얘기를 한다면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그러는데 김두관 의원이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저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가지고 당 내외에서 말이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냐? 김두관 의원이 그냥 뭐 초선도 아니고 경남지사까지 했고 당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 자원이고 친명의 핵심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왜 저 얘기를 하냐는 거 가지고 말이 있습니다. 왜 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성범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판이 상당하죠. 네. 상당한데 최근에 와서 정치판이 좌우 진영 대결이 극심해지면서 여유와 낭만이 없어요. 네. 아니 회의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누구야? 회의하는데 조금 기다려달라는데 기회를 해버리면 아니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거는 폭력이야 폭력. 아니 본회의장에서 누가 폭력이에요? 국민의힘 우리가 회의하고 있는 걸 뻔히 보고 나갔으면서 그래요. 아니 맞잖아요. 나한테 내부에 어디 받았는데 예결이 안 되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그렇지 않죠. 아니 김병주 의원이 분명히 나한테 얘기했잖아요.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못 한다고 그런데 의사 일정은 다 합의됐잖아요. 무슨 소리야? 우리끼리 얘기를 하고 낮에는 싸우고 밤에는 국회 앞에 그 포장마차 집에 가서 새벽까지 멋있었어요. 소주 마시고 밤에 타협하고. 볼것도 한다는 말이야. 무슨 소리를 하길래 하시면 나는 했는데 뭐라고 관념소리를 해. 간사가 볼것도 한다는 말이야.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를 하길래 하시면 나는 했는데 뭐라고 관념소리를 해.
소리하고 있어? 정말 그대로 하고 있네. 뭔 소리를 하고 있어? 국회가 삭막해지고 서로 대화가 안 되고 그리고 낭만도 없고 여유도 없고. 우리 다 정치인인데 왜 이렇게 빡빡하게 하세요? 그러시면 안 되지. 저희가 논의한다고 우리 여당 과사님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논의 배당 좀 해요. 저희 논의하고 있었어. 저희 야당이에요. 논의한 적이 어디 있어? 계속 하실 거예요? 앉아보세요. 아니 한국 안에 우리도 없는 사이에 기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습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습이 아니고 아무도 없는데 하는 법이 어딨냐 말이에요. 우리가 회의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안 했다니까 그래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 회의한다고 얘기했는데 우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 정치도 전부 경험한 사람이 좀 다르죠. 다르고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삼국임 정치를 할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상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도 여유와 낭만이 있었어요. 여당이 좀 품이 넓어야지. 얼른 좀 자기가 좀 바꿔라 좀. 잘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무도 없는데 그냥 회의실에 가는 게. 형님 기록은 남겨야지. 그거 50시대나 유신시대 하는 방법이요. 제가 또 협의해볼게요. 보호자의 폭행과 학대로 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대전에서 1살 된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엄마가 병원 응급실로 데려왔는데 안타깝게도 아이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작은 몸에서 지속적인 폭행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여성이 담요로 감싼 아이를 안고 뛰어갑니다. 도착한 곳은 대전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1살 된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엄마가 병원에 온 건 지난달 4일.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아기는 결국 숨졌습니다. 의료진은 아이의 얼굴과 몸에서 심한 멍자국을 발견했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눈 주위, 광대 이쪽으로 멍이 있었던 것 같고 허벅지, 그다음에 몸통, 등 이쪽도 다 멍이었고요. 아무튼 멍이 많이 들어있는 상태로 그렇게 왔어요. 경찰은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를 입건했습니다. 국가수 부검 결과 아이의 사망 원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였습니다. 외부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피의자는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던 상황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가 칭얼거리며 시끄럽게 울어 때리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온몸에 남아있는 멍자국을 볼 때 학대가 지속해서 이루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피의자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경찰이 폭행 가담자가 더 있는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한미 외교장관이 서울에서 만났고 박지원 외교부 장관이 어제부터 한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장관과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도 거의 마쳤습니다. 잠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이 최근 북러 군사협력 진전에 대해 어떤 대응 방안을 논의할지 주목됩니다. 관련해서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LD 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블링컨 국무장관이 우리나라를 2년 반 만에 오는 거라고요? 그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2021년 3월이 2+2 회의 때 왔었었고요. 예. 그 이후로는 주로 해외에서 만났었죠. 그렇군요. 예, 그렇다고 예. 해서 뭐 안 만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한미 외교장관만 해도 한 4번 정도 있었고 예. 그리고 한미일 3국이 같이 만났던 거는 5번 정도 있었으니까 그랬군요.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예. 만났다. 대신에 한국에 직접 방문한 것은 오래간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예.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자, 그러면 한국을 방문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 인도태평양이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내보내기 위해서 또 인도도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인도로 가는 이 로지스틱스를 생각할 때 동선이 한국을 안 거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요즘 한국, 일본, 미국이 계속 엮이고 있는 상황인데 협력이 삼국협력이 중요하다라는데 한국을 빼놓고 만약에 인도로 간다 이렇게 하면은 좀 이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예,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그 요즘에 중동 사태 때문에 상당히 그쪽에 관심이 쏠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인도태평양은 중요하지 않느냐, 과연 인도태평양을 제대로 관리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책임감 있게 이 지역을 지도력을 내가 계속 발휘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인이나 오해 같은 그런 것들을 좀 방지를 하는 것이 영내의 안정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데 좋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했었던 것이고요. 네, 예. 지금 뭐 화면 나오고 있는데 블링컨 장관이 어젯밤 오산 공군기지 도착한 화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회담을 이어가고 있고요. 잠시 뒤에 기자회견을 이제 저희가 생중계를 해드릴 텐데 올해 사실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여러 번 만났잖아요. 그동안 한미 간에 어떤 외교적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많죠. 아무래도 워싱턴 선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3자 회담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그 네. 이후로 여러 가지 모멘텀을 계속 유지시키는 데 노력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예. 볼 수가 있는데 확장 억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예. 경제 안보 그리고 아. 기술 협력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계속 떠오르고 관리를 해왔다는 거고요. 예. 확장 억제 관련해서는 NCG가 이제 7월에 첫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회의가 미국에서 이제 올해 말에 또 예.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유, 이제 정보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유사시 핵과 관련한 여러 가지 소통 체계를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인지, 예. 그리고 뭐 훈련 같은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것들을 이제 논의를 했었던 적이 그렇군요. 있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 두드러지는 것이 사이버 협력입니다. 네. 한미일 간에 또 이제 고위급 사이버 협력체를 정례화하겠다라는 부분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많이 가해지고 있는데 최근에도 지난 6일과 7일에 한미 간에 또 사이버 워킹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여러 이제 WMD과 관련한 자금을 사실은 사이버 활동을 통해서 많이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 기술 협력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바이오, 뭐 배터리, 뭐 에너지 기술, 반도체, 디지털, 양자 퀀텀까지 굉장히 많은 분야들을 망라를 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이 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세부 절차들을 계획하고 있고, 내년 정도면 아직 거대 프로젝트를 이제 계속 이제 발전시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한미 간에 23건 정도 MOU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가시적인 진전이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예,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지금 전쟁이 지금 1년 벌써 10개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도 지금 한 달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데다가 북한과 러시아 간의 밀착 행보, 군사 협력도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한 어떤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역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게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인 지원입니다. 인도적 지원. 네, 아무래도 중동 방문에 이어서 일본을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오는 과정이잖아요. 예. 일본에서는 일본에서는 중동에 대해서 어떠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해줄 것인가가 최우선 과제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총 한 한국 돈으로 980억 원 정도를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선언을 그래요? 했기 때문에 예, 예. 미국에서 상당한 이제 감사의 그런 메시지가 나왔었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논의됐었던 것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지원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가자 지구에 많은 노력들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지도가 국내적으로 미국 국내적으로는 상당히 줄어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다른 동맹국들의 힘을 좀 빌려야 하는 예, 그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논의될 수밖에 없고 한국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북러 간에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군사적인 협력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이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한미 외교장관 회담 기자회견이 당초 이제 3시에 있을 예정인데요. 좀 회담이 좀 길어지는 것 같네요. 예. 회담이 끝나면 바로 두 장관이 나와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동시 통역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가자 지구에서 갈등이 격화된 이후에 그 하마스 땅굴이나 무기 관련해서 북한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이런 이야기들 보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와 관련된 의제들은 어떻게 다뤄질까요?
글쎄요, 아까 북한 무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얼마 전에 싱 국방부 부대변인도 얘기를 했듯이 하마스와 북한 간의 관련성이 있다고는 확인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커넥션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할 수 없다. 대신에 계속 감시할 문제이다. 여기까지 일단 나가본 것이고요. 그렇군요. 합리적인 추정은 좀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이란과 북한이 군사 협력이 굉장히 돈독하고 그러면은 이란 쪽으로 흘러 들어간 여러 가지 무기가 결국엔 이란이 지지를 하고 있는 헤즈볼라로 갔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헤즈볼라와 관계가 깊은 하마스까지 흘러 들어갔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에 직접적인 있어서 연계보다는 간접적인 그런 부분은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는 아무래도 로켓포 같은 그런 것들 이제 사진이 이제 드러나면서 직접적으로 무기 공격을 그 공급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이제 추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죠. 그렇군요. 예,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이후 이전부터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했고 각종 그 위성 사진을 통해서 무기들이 러시아로 흘러 들어가는 정황을 미국이 많이 포착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은 상당히 오래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백악관도 지난 10월 14일이었죠. 무기거래 사진을 3장이나 공개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북러 정상회담 바로 전에 러시아 항구에 북한 무기를 선적한 컨테이너가 있었고 그것이 화면이군요. 네, 맞습니다. 1000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커비 조정관이 러시아 쪽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쪽으로 뭐가 들어갔는지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런데 미국이 보다 궁금해하는 것은 러시아 쪽에서 북한으로 뭐가 들어갔을 것인가. 이거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위성 기술 이야기 나오던데요? 그것도 이제 기술이나 자문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기술과 자문이 흘러 들어갔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파악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동맹국들의 여러 이제 정보 능력들을 좀 활용을 해서 정보를 좀 모으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나 자금이든 아니면 실제적으로 부품이든 이런 것들이 흘러가려면은 결국에는 불법 네트워크가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북한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를 러시아가 활용을 해서 계속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지금 상대하고 있는 러시아는 지금 죽어가는 병자 같은 그런 모습인데 수혈을 해주는 게 결국에는 북한이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북한 문제는 결국에는 글로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심각성을 높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 문제가 아마 중요한 아젠다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링컨 장관도 뭐 북한 도발 행위나 러시아에 무기 제공하는 걸 두고 규탄 성명은 계속 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 그리고 미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습니까? 일단은 러시아가 북한에게 무엇을 제공을 할지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모호성을 가지고 있는데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북러 간의 이런 밀착 행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포함을 해서 미국의 여러 가지 군사 협력이 강화되는 걸 견제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을 이제 좀 부여를 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무부가 여러 가지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8월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 정황이 있는 세 개 단체에 제재를 부과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미 의회에서도 지난 9월부터 북러 간의 어떠한 이제 불법 거래에 연루된 외국인 그리고 개인 외국인 그리고 금융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상정을 해서 논의 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재 부분이 아무래도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앞으로 그럼 한국이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독자 제재 그리고 일본도 사실 북러 관련해 가지고 독자 제재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정보 공유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공조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아주 이제 심각하게 논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상황이고 그러면 금융적인 그런 측면만 이제 쫓아가면서 차단을 할 것인가 또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불법 선박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이 주도를 하면서 한국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PSI라고요. 확산 방지 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공해에서 의심되는 선박이 있을 때는 차단을 하고 압수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든 수색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북한이 활동들. 가장 강력히 반발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SI에 처음 가입할 때 북한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민감했었고 사실 중국도 민감해하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것에 일단은 PSI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 참가국 간의 어떠한 공조들이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작전이 일어나면은 결국에는 물자, 군대 지원 이런 것들을 관련국들이 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한국과 미국 간에도 그런 부분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 시각 현재 외교청사에서 진행 중인데 끝난 후에 바로 공동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3시에 있을 예정이었는데 회담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교수님께서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자 지구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휴전을 촉구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휴전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가자 지구 문제는 미국의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미국인 한 30여 명이 이 하마스 공격 때문에 사망을 했어요. 자국민이 죽은 거고. 그리고 하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예산을 다루면서 아무래도 가자 지구 관련한 예산들을 우선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다른 지역에 들어갈 예산들, 특히 우크라이나 예산들이 상당히 삭감이 되면서 정치적인 위기를 사실 바이든 정부가 맞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적인 시위도 계속 거세지고 있고요. 근데 미국과 이스라엘 간에 약간 의견이 일치하는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이견이 발생하는 그런 분야가 또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재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은 테러리스트와 그리고 민간인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그런 지원 통로를 열자라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전술적인 차원에서의 중단. 이것을 휴전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퍼즈라고 해요. 그러니까 살짝 잠시 중단하는 것을 미국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일단 중단을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 빠져나오지 못한 제3 국민들이 이제 빠져나올 수 있다. 인간 희생자가 가자 지구에서만 10,000명을 넘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의견을 이제 교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다시 통치하는 것은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이 같습니다. 그래서 휴전은 반대하는 거예요. 휴전을 아예 해버리면은 그 동안에 하마스가 다시 기력을 회복해서 다시 공격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레드라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좀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다시 가자 지구를 통치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뭐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있기는 하지만 이 자치 정부가 무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신에 이스라엘이 다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두 민족 그리고 두 정부를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가자 지구하고도 서한 지구에 또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를 어쨌든 협상 대상자로 인정하고 같이 협력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장 모습을 보니까 이제 속속 입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 장관 그리고 블링컨 장관이 도착을 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동시 통역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미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은 박진 외교장관, 블링컨 국무장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관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입니다. 오늘 한국의 오랜 친구인 블링컨 장관의 방한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미국 국무장관의 첫 번째 방한입니다. 블링컨 장관의 방한으로 한미 동맹 70주년의 의미가 더 커졌습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할수록 한미 동맹은 더 굳건해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로 전 세계의 복합 위기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블링컨 장관과 저는 이럴 때일수록 한미 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첫째는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수립한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 발전의 견고한 흐름세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자유, 법치, 인권이라는 핵심 가치를 토대로 규칙 기반의 질서,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양 정상 간 구축된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양국 외교부 간의 정보 수집과 분석 분야에서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정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미래 동맹입니다.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인공지능, 양자, 그리고 우주 등 첨단 기술, 문화, 인적 교류로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갈 것입니다. 한미 동맹은 미래 세대들에게 더 큰 번영과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둘째, 한미 양측은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확장 억제 실행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 한미 핵 협의 그룹이 출범하였으며 9월에는 한미 차관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40여 년 만에 전략 핵 잠수함 기항, 전략 폭격기의 최초 국내 착륙 등 미 전략 자산의 정례적 가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한미 동맹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양국은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이 소위 위성 발사를 포함하여 일체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와 합심하여 북한의 불법 자금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입니다. 러북 군사협력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전 세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은 러북 무기 거래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대화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북한이 핵 위협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한미는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현안에 관해서 더욱 긴밀히 공조할 것입니다. 우선 중동 정세 관련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 가해진 무차별적인 공격을 규탄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로 인해서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당사자들이 국제 인도법을 준수하며 민간인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미국 시민을 포함한 모든 인질들이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인도적 목적의 일시 교전 중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재확인하였습니다. 중동 정세 안정화와 인도주의적 위기 해소를 위한 블링컨 장관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는 가자 지구 내에 인도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두 국가 해법을 기초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미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미중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자 하는 미국 측 노력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로서도 상호 존중에 기반하여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것을 미국 측에 설명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하는 만큼 한미 양국은 안보리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에 대한 미국의 지지도 재차 당부하였습니다. 넷째, 한미 양국은 경제적 번영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양측은 경제 안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상호 최적의 파트너라는 공통 인식하에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 가드레일 최종 규정으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양국이 공동 주최한 한미 간 최초의 우주 포럼이 바로 그저께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양국 간 우주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우주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는 군사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및 자율성이 책임 있는 군사적 활용에 관한 정치적 선언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주최할 예정인 책임 있는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긴밀히 공조할 것입니다. 또한 양측은 소형 원자로 SMR 그리고 선진 원자로와 같은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인식하에 원자력 분야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핵심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이 영내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새 정상 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3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물들을 꾸준히 만들어낼 것입니다. 상호 편리한 시기에 3국 외교장관이 다시 모여서 한미일 협력에 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담을 통해 블링컨 장관과 저는 한미가 함께 할 때 강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7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동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Former Mr. Pak, my friend Jin, thank you. Thank you for the very, very good meetings today. 우린 박진 장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Every day on so many issues. 매일매일 우리가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돌아와서 특별히 한미 관계가 굉장히 역동성과 중요성에서 탁월한 때 돌아오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의 관계는 주요한 안보 동맹에서 필수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모든 이슈에 있어서 우리는 밀접한 관계를 양국 간에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동맹 관계와 이 지역에 대한 분명한 헌신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중동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바로 인태가 자유, 번영, 안전, 회복을 유지하는 우리의 이해, 가치, 비전을 신장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그렇게 예의주시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주 전에 호주 알바니스 수상이 국빈 방문한 바 있고 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만난 바가 있으며 어제는 저는 일본에 방문했고 오늘 한국에 왔다가 내일은 인도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파트너들을 만나게 되고 다음 주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이 서울에서 아주 성공적인 생산적인 회의를 조태용 안보부 장관님 그리고 저의 막한 친구이신 박진 장관님, 윤 대통령님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님께서 저에게 환대를 베풀어 주신 것 그리고 아주 좋고 중요한 대화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 장관님과 저는 우리 양국이 연합된 접근으로 북한의 도발 행동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대처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선에서 이루어진 양국 정상 간의 그런 협의 내용을 한미 확장 억제 전략 및 핵 협의 그룹을 통해서 계속해서 충실히 실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일본과 어떻게 협력을 진행할 것인지, 바로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토의했습니다. 이미 3국은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의 경보에 대한 데이터 실시간 공유, 그리고 3국 간의 국방훈련, 그리고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에 대한 대처 등의 실질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국은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증강하고 있는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함께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와 관련돼서 윤 대통령님께서 유엔 총회에서 양국 간의 군사협력 비중 리스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래서 모스크바가 이제는 대북 군사 기술 이전을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압력을 가할 것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안보리가 이제는 중요한 포럼을 할 것이고 한국이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경제 파트너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양국 국민에게 큰 혜택을 주게 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 기업들이 신규 대미 투자 금액으로만 1,110억 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7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고 중요한 공급망 강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한국을 향한 제2 주요 투자원이기도 합니다. 또한 함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자 합니다. 바로 10여 개국 EU가 참여하는 광물안보 파트너십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경제 파트너십은 우리가 공유하는 영내 경제적 비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에이펙과 인태 경제 번영 프레임워크를 저희들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메콩강 지역에서 태도국에 이르는 다양한 지역에 대한 개발 이니셔티브뿐만 아니라 다재강 개발 은행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태도국 국민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영내의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에게 양질의 인프라, 그리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 그리고 기후의 회복과 적응책을 포함한 강력하고 실질적인 오퍼링을 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강력하고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토론하고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양 장관은 영내 그리고 전 세계 평화 안정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왕이 외교부장과의 대화에 대해서도 토론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함께 공유하는 접근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기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 해협의 문제가 포함됩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영토와 국민과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용감하게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략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러한 침공을 통해서 영내 파트너가 더 가까워졌고 여기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나토에 정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 유럽과 인태 지역은 안보의 측면에서 분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동의 사태와 관련돼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마스의 테러 공격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해서 인도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지급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있었던 영내 순방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중동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한 조건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우리 양국은 아주 과감한 비전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차세대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2년 반 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기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친구이신 우리 박진 장군님과 함께 이를 위한 계속적인 기회를 감사합니다.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양측 기자. 네, 한미 외교장관 회담 결과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한미 동맹 70년, 한미가 교류 협력 더 강화하기로 했고요. 군사 안보 분야를 넘어서 인공지능, 양자, 우주 협력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미가 경제적 번영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블링컨 국무장관도 얘기를 했는데요. 박진 외교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북한 도발 또 미사일 발사 연합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김진아 교수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처리하고 또 김민아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지금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요. 당초 여당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죠.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는데 조금 전 속보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철회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고요. 예. 지금 이동관 이동관 방통위원장 예. 지금 탄핵 소추안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는데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 입장이 곧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모습이 보이네요. 예, 국회 로텐더 홀을 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여기서 좀 말씀드릴까요?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다. 예, 저에 대한 그 탄핵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간단히 몇 말씀 입장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들렀습니다. 또 그 방송 3법에 대해서도 상정이 됐기 때문에 입장을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탄핵안 상정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제가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서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겠는데 만약에 오늘 이제 검사분들도 저랑 같이 탄핵 대상에 올랐던데 무고한 시민을 만약에 검사가 체포해서 기소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검사 탄핵당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법률 위반 행위도 없는데 저를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서 탄핵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민심의 탄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탄핵 의결이 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우선 이번 탄핵 사유 중에 가짜 뉴스를 심히 단속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유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폐해가 입증이 돼서 글로벌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야당에서 가짜 뉴스를 규제하고 또 심의하겠다고 하는 거를 반대해서 탄핵까지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가짜 뉴스를 단속하는 것이 본인들의 선거운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가짜뉴스는 정치권 모두에게 제가 노상 얘기하는 것처럼 폐해입니다. 그건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또 여야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이스라엘의 하마스
이스라엘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 가짜 뉴스가 얼마나 엄청난 폐해를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미 전 세계가 다 깨닫고 지금 그 단속을 위해서 또 규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선진국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으로 이 부당하고 황당한 그런 그 탄핵의 사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기존에 언급됐던 그 탄핵 사유 중에 한 가지를 뺐더라고요. 바로 박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의결을 했다 하는 부분은 아마 저 팩트를 잘못 알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탄핵 사유에서 뺐더라고요. 당초에는 그거를 집어넣었었는데 그 박문진 이사장에 대한 그 해임 의결은 8월 21일 날이었고 저는 8월 23일 날 취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박하고 급하고 준비 없이 이번에 탄핵안을 만들어내자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그런 점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방송 3법 상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우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을 계속 영속화하겠다. 조금 정치적 용어로 얘기하면 그 좌파의 언론 장악을 영속화하겠다는 법안이라고 뭐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왜냐? 요번에 우선 21명으로 늘린 그 이사의 숫자, 공영방송 내용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그 중에 무려 지금 6명은 언론 관계단체에서 2명씩, 그리고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시청자위원회가 4명에서 10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명 중에 무려 10명이 사실 지금 기존에 말하자면 방송을 어떻게 보면 장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좌우할 수 있는 몫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회의장에서, 예결위 회의장에서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3개 언론단체 중에 한 곳은 주무단체,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도 받지 않은 곳입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임의단체예요. 그런 곳이 어떤 대표성을 갖고 그 공영방송 이사를 선출하는 그 이사를 낼 수 있는 건지 의문스럽고, 더 결정적인 것은 21명이라고 하는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아무런 논거가 없어요. 무슨 근거로 21명을 이사를 만들어서 그것도 특별다수제를 적용을 해서 선출할 건지. 게다가 바로 지금 21대 국회 전반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이미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았던 건 우리 언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 여당이던 시절에 왜 다수 의석을 갖고 관철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이거를 추진하는 걸까요? 그때 그 반대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제약한다는 것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무슨 상황이 바뀌었죠? 갑자기 그때는 공정방송하던 곳들이 지금은 불공정 방송을 하나요? 편파 방송을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적인 앞뒤가 안 맞는 이런 황당한 이 법안 밀어붙이기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민의의 심판과 탄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연장선에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규결이다. 물론 저는 지금 청와대 용산 관계자는 아니지만 감히 말할 수 있다.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 발의 상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으신 대로 자신은 헌법 법률과 관련해서 중대 위반한 행위가 없다라면서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 탄핵하려 한다.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리고 탄핵 사유 가운데 가짜뉴스 규제 심의 단속도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이해할 수 없고 부당한 탄핵 사유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가짜 뉴스에 대해서 규제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하는 걸 두고 가짜 뉴스 단속이 본인들의 선거 운동에 방해가 돼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는데요. 부당하고 황당한 탄핵 사유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방송 3법 상정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좌파의 언론 장악을 영속화하겠다는 법안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방송 3법의 골자가 공영방송의 이사를 21명으로 늘리는 건데 이건 근거가 없다 이렇게 비판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지난 정부 때 왜 추진 안 했는지 역시 또 이해가 안 간다는 입장도 밝혔고요. 예.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입장 발표 들으셨고요. 그리고 조금 전 노란봉투법, 노조관계법 2조와 3조였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뉴스 속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당이 원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다가 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을 했고 야당 의원들이 남아서 노란봉투법을 처리를 했습니다.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뉴스 속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미 외교장관 브리핑 공동 기자회견 듣고 왔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교수님 핵심 내용은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워싱턴 선언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에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보다 이제 잘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블링컨 장관이 북한 미사일과 관련한 정보의 실시간 공유 그리고 3국 그러니까 일본을 포함을 해서 군사훈련을 계속한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사이버 분야 대응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전에 비해서 좀 비중이 있는 게 글로벌 협력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이 가치에 기반을 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동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문제가 얘기가 됐는데 사실 이 회의가 있기 전부터 중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계속 동맹국들한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박진 장관도 관련한 내용들을 미국 입장들을 다 설명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인도주의적인 위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되었다라는 부분 전달해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LG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저희가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